네, 37페이지 고대 지중해 세계가 형성되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37페이지 보시고 자, 봅시다. 일단은 여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보면 조그만 지도가 있죠? 자, 요거 우리 이미 다 배운 내용들이네요. 그죠? 여기쯤에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그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을 것이고, 여기는 아마도 그죠? 이집트, 그죠? 그리고 여기 바로 오늘 배워야 하는 곳이 여기라는 거죠. 근데 여기 요점이 여기쯤이 에게해라는데요. 여기 에게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에게해. 그래서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나왔던 문명이라 해서 책에 보시면 에게 문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의 이름을 따서 이 근방에 있었던 문명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 크레타섬이에요. 크레타섬하고 여기 미케네가 있습니다. 미케네와 크레타섬, 이 두 가지를 가장 유명하게 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본문으로. 연도는 안 외워도 됩니다. 대신 보시면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폴리스예요. 근데 폴리스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문명, 에게 바다를 중심으로 했던 문명이고, 이 문명은 크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크레타는 섬이에요. 섬. 그리고 미케네는 본토죠. 근데 이 크레타 문명에서 있는 이야기 중에 진짜 유명한 게 그 미노타우루스, 반인 반수죠. 미노타우루스, 그 미로에 갇혀서 살았던 그 괴물 이야기가 있었던 게 바로 이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문명. 근데 이 문명들이 멸망을 해요. 이제 몰락했어요.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간 그리스인들이 해안에 가깝고 방어하기가 좋은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등장한 거 우리가 폴리스라고 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그죠? 폴리스는 도시 국가를 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광주, 우리로 치면 뭐 대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도시가 국가의 역할까지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한마디로 그리스는 여러 폴리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같은 언어를 썼기 때문에 동족의식,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하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같이 올림피아 제전, 지금의 올림픽의 기원이 되는 거죠. 올림피아 제전을 열어서 서로 우리는 하나야, 유대감을 가졌다. 자, 내려가 볼게요. 보시면 이 폴리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폴리스를 두 가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꼭 보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폴리스도 많이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여기 뭐 델포이 있고 뭐 아테네, 뭐 기타 등등 여기 표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도시들이 다 소위 말하는 폴리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꼭 보셔야 하는 게 바로 여기 아테네 보이시죠? 여기 아테네, 그리고 여기 스파르타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아테네의 경우에는 이제 지도를 좀 보시면 아예 그냥 해안가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테네의 경우에는 해상무역, 바다를 다니면서 장사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렇게 돈을 벌었던 도시국가, 폴리스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근데 이제 스파르타의 경우에는 이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업이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르죠. 돈 번 스타일, 먹고 사는 스타일 다 다르다. 두 폴리스를 비교하는 걸 반드시 잘 하셔야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갈게요. 일단 우리가 아테네에서 정치 파트 부분을 잘 봐야 해요. 일단 볼게요. 자, 아테네 초기에는 소수의 귀족이 정치를 했대요. 그런데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 보시면, 아테네는 무역과 상업 활동으로 돈을 많이 번 평민들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이 스스로 무장해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평민의 지위가 높아졌다. 이 말은 이 당시의 전쟁의 경우에는, 전쟁이 나면 자기 스스로 본인을 무장해서 무기를 챙겨서 전쟁에 나가야 했어요. 그 말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귀족들은 잘 차려입고 잘 챙겨입고 나와서 전쟁에 공을 많이 세웠겠죠. 근데 처음에는 평민들이 이제 돌덩이 하나 들고 나갔다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무역활동, 상업활동으로 돈을 번 평민들이 귀족 못지않게 이제 무기를 갖추고 나가서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공을 세운 거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가 바로 정치 참여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평민들의 정치 참여 요구가 높아졌다. 결국 점점 확대되었다. 아테네의 정치 발전 과정이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배경, 발전 배경. 자, 그래서 보시면 인물이 나와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인물이고 이름은 페리클레스입니다. 페리클레스. 책에 보시니까 황금기래요. 얼마나 정치가 잘 됐으면 황금기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꼭 보셔야 하고 이 당시에 민회, 아테네 시민들의 모임이 민회입니다. 민회가 실질적인 입법권이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거죠. 민회가 실질적인 입법권을 가졌고 대부분의 관직 그리고 배심원 이 사람들은 추첨을 통해 선출이 됩니다. 추첨이라는 것은 이제 추첨해가지고 사람 뽑잖아요. 그리고 그 추첨해서 사람이 일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임기제. 근데 이럴 수 있겠죠. 나는 추첨이 돼서 관직에 오른다고 해도 나는 당장 먹고 살아야 돼서 이 관직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럴 시간 없다. 나는 먹고 살아야 돼. 바빠. 난 농사 지어야 돼. 난 장사해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직에 오르는 경우에 그 시간 동안에 돈을 줍니다. 우리가 이거 수당제라고 해요. 수당제. 수당을 준다는 거죠. 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아테네에서는 정치활동, 관직에 오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정치하고는 분명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A급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별표 주세요.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정치는 그러지 않죠. 지금 현대의 정치는 그러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이면서 시민인 사람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여자, 노예, 외국인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엄청 중요해요. 자, 우리 지금 아테네 있거든요. 이제는 스파르타 갑니다. 자, 스파르타 가서 보시면 스파르타의 경우에는 원래 있던 땅에 있었던 원주민을 이제 위에서 밀고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정복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 군사적으로 정복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군사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보시면 엄격한 군사 훈련을 받아야 했고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했다. 자, 한편 스파르타에서는 왕과 귀족들이 정치를 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민회에서 결정합니다. 특이하게도 왕이 2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에 전쟁에 민감하고 군사력에 이제 막강했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 명의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지휘를 하겠죠. 나머지 한 명의 왕은 도시에 남겠죠. 그렇게 해서 도시를 유지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지도에 보시면 폴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크로폴리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여기 있죠.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아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크로폴리스는 중요한 곳이다 라는 뜻이요. 사실은 폴리스의 시작 자체가 아크로폴리스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범위가 점점점 넓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폴리스로 우리가 봤던 부분을 가장 중요한 곳, 중심이 되는 곳에서 아크로폴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당연히 신전이 있었고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방어하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숨어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방어했죠. 그리고 이제 아고라의 경우에는 그냥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아고라라고 합니다. 공공생활 장소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시장 그리고 뭐 장사를 한다거나 뭐 토론한다거나 이런 곳이 아고라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페르시아 이해가 갑자기 나오네요. 그죠? 페르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에 침략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사실 요 동네는 페르시아가 이제 식민지로 삼았던 곳이었는데 이전에 아테네나 뭐 다른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페르시아에 반대하는 반란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그리스 너네가 뒤에서 조종을 했거나 적어도 도와줬거나 뭔가 했지 이러면서 사실 이제 그건 핑계고 그냥 그리스 치러 온 거죠. 이제 혼내주러 온 거죠. 그래서 이 지역도 안정을 시키고 그리스도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뭐 영토로 넓힌다면 나쁠 거 없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전쟁이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이미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페르시아 할 때 배웠죠? 서로 얻은 거 없이 끝났습니다. 페르시아도 그냥 별로 얻은 거 없이 갔고, 그리스는 일단은 막아냈고, 근데 이제 막아낸 게 참 대단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페르시아가 세 차례에 걸쳐서 그리스를 침입했습니다. 이 전쟁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전쟁에서 되게 유명한 전투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마라톤 전투, 뭐 살라미스 해전, 뭐 이런 전쟁들이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보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는 물러갑니다. 물러가고 나서는 그리스인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또 오면 어떡하지? 혹시 또 오면 어떡하지? 이제 걱정이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페르시아가 올 때 배 타고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육로나 해로를 다 이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선박 같은 거, 배 만드는 것도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돈을 모아서 해군 키우고 뭐 이렇게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테네를 중심으로 페르시아가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 대비해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무슨 동맹? 그렇죠. 델로스 동맹이라는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 델로스는 섬이에요. 여기 보시면 섬 보이시죠? 여기 델로스 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델로스 섬에다가 금고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금고에다 돈을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테네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 델로스 동맹이 모아놓은 돈을 아테네가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써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나쁜 행동을 보인 거죠. 그거에 이제 스파르타가 태클을 걸게 되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들이 아테네의 행태에 반대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자, 일단 봐볼게요. 자, 델로스 동맹의 대표였던 아테네는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고 직접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등 전성기를 누렸대요. 그런데 아테네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주변 폴리스들을 이제 괴롭히게 되죠. 이걸 가만히 보지 않았던 누구를 중심으로? 그렇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여러분 여기 지도에 잠깐 보시면 스파르타가 있는 이곳을 무슨 반도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아테네에 반대하는 아테네에 이제 반대하는 동맹을 뭐라고 부르냐? 펠로폰네소스 동맹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델로스 동맹,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하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이름이 바로 그렇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전쟁 이름이 뭐라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예,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이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테네가 졌어요. 근데 이건 누가 이겼냐 졌냐가 사실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크게 빛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엄연한 내전이죠. 국가 안에서 일어난 내전이기 때문에 누가 이겼든 간에 국가 전체의 힘, 그리스 전체의 힘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리스 전체가 쇠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약해진 그리스를 꿀꺽 와서 먹어버려요. 누가? 그렇죠.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벌써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알렉산드로스가 먹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여기 보면 마케도니아 보이시죠? 여기 우리가 아는 그리스가 여기 아래잖아요. 근데 위에 있던 마케도니아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누가? 알렉산드로스. 본문에다 적을게요. 알렉산드로스. 자, 밑에 내려갈게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생각을 키워야 별표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이래요. 이거 과정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사람 이름 꼭 보십시오. 첫 번째 보시면 솔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은 재산이 어느 정도냐 이걸 따져서 재산이 많은 평민은 정치에 참여하고 좀 적으면 좀 덜 참여하고 이렇게 재산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재산의 정도에 따라 일부 평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그 다음은 보시면
클레이스테네스도 사람 이름이에요. 클레이스테네스는 정치 참여에 있어서 재산 기준을 없앴습니다. 없앴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대표적인 일이 바로 이거예요. 도편 추방제는 너무 중요해요. 별표해주세요. 클레이스테네스는 재산의 기준을 없애고 도편 추방제. 도편이라는 거는 도자기 파편 이런 걸 말하거든요. 여기다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누가 독재자가 될 것 같니? 하고 물어봤는데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서 내요. 근데 표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누가 했다? 클레이스테네스가 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책에서 이미 나왔죠? 그 다음 등장한 사람은 그렇죠. 페리클레스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여성, 노예, 외국인은 안 된다 했죠? 아까부터 제외한 이들은 제외한 모든 그렇죠. 성인 남자죠. 기준이 바로 뭐다? 성인 남자입니다. 성인 남자. 그리고 성인 남자 시민 이렇게 성인 남자 시민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이 사람이 민회에 나가서 직접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직접 민주정치 누가? 페리클레스 지금 우리나라는 직접이 아니고 간접이죠. 간접. 여러분 부모님이 정치에 참여는 합니다만 지금 계속 국회에서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의 생업을 하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을 내 대신 정치하세요 하고 간접적으로 선택한 사람, 그 국회의원이 나의 생각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민주정치는 간접이잖아요. 지금 하는 거는. 근데 그 당시 아테네의 경우에는 직접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일단 인구수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보세요.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을 찾아보고 오늘날 민주정치하고 비교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테네 민주정치는 누구만 가능했다고? 누구만 가능해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했죠. 성인이고, 그렇죠. 성인, 그리고 여자는 안 되죠. 남자, 그리고 시민이어야 돼요. 성인, 남자, 시민이 참여하는 무슨 정치? 그렇죠. 직접 민주정치의 형태를 보이는 게 아테네 스타일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죠? 그렇죠. 누구나 일정 연령이 되면 일정한 나이죠. 일정 나이가 되면 선거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간접이죠. 내가 뽑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내 생각으로 정치하는 거 간접이죠.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직접이고 간접이다. 넘어갈게요. 그리스 문화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 그리스 신들 아시죠? 그리스 신들 하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인간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복수하고 이런 거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보시면 그리스의 문화는 아예 인간적이다, 인간 중심적이다라는 특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들도 인간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꼭 알아야 할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별표해주세요.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서양의 아주 대표적인 고전입니다. 기억하셔야 하고 아테나의 신상의 경우에는 아마 이랬을 거야 라고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르테논 신전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파르테논 신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조화와 균형입니다. 그리스 양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조화와 균형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철학. 그리스 철학 유명하죠? 소크라테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철학이 크게 발달한 것이 또 그리스죠. 일단 보시면 소피스트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소피스트가 등장하면서 철학에 관심 이제는 예전에는 자연 철학, 자연 현상에 관심이 많았던 철학이 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소피스트는 인간들의 삶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이 인간과 사회로 이제 확대가 되었다. 자, 여기서 큰 차이가 생겨요. 보시면 소피스트는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피스트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해서 누구는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다 아는 그 소크라테스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별표해 주세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이 그 당시에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뭐 돈을 벌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소크라테스는 비판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제자들도 유명하죠.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어졌다. 특히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서양 철학의 바탕이 됐다 보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역사를 기록해 놓은 사람들, 그리고 역사책, 역사설화죠. 너무 중요해요. 헤로도토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헤로도토스가 쓴 책 이름이 역사예요. 근데 뭘 썼냐면 이걸 썼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썼는데 다 완성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게 바로 이 헤로도토스고, 그래서 별명이 뭐다? 역사의 아버지. 역사의 아버지가 누구다고? 그렇죠. 헤로도토스입니다. 중요해요. 한 사람 더 나옵니다. 투키디데스는 더 나중에 있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쓴 역사를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죠? 이제 의사 선생님 되기 전에 히포크라테스 선사하죠. 히포크라테스, 수학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하시죠? 피타고라스. 일단은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나왔네요. 자, 빠르게 보겠어요.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약해졌죠? 그죠? 무슨 전쟁으로? 그죠? 자기들끼리 싸웠던 내전이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약해졌죠? 물론 승리들은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마케도니아가 이걸 먹어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들을 정복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를 정복하고 여기죠. 마케도니아 그리스 다 정복하고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 방향.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동쪽으로 멀리 정복하러 갔다 해서 동방원정이라고, 여기 보시면 인더스강까지 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 동네는 페르시아, 여기는 이집트입니다. 자, 가볼게요. 여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집트를 동방 원정에 나서서 이집트를 점령하고 페르시아도 무너뜨렸대요. 그리고 인더스 강까지 진출을 해요. 알렉산드로스는 더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 있었던 사람들, 군사 세력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지 못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결과가 중요해요. 이 동방 원정의 결과 인도에서 지중해로 이르는 동서교역로, 동쪽과 서쪽을 장사하는 길이죠. 여기가 지중해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이 동쪽이죠.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그렇죠? 헬레니즘 세계라고 불러요. 별표. 헬레니즘 세계.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을 헬라의 후손이다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인데, 이 그리스의 문화를 알렉산드로스가 동쪽으로 가면서 이제 퍼뜨리게 됐다 해서 그리스 문화가 동쪽하고 융합이 되는 걸 헬레니즘이랍니다. 그러니까 기본 바탕 그리스고 그리스가 동쪽 문화하고 만나서 버무려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시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을 본땄다는 거죠. 알렉산드로스의 이름을 본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워요. 많아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점점이들이 다 알렉산드리아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도시를 세워서 그리스인을 이사를 시켜요. 그리스인들을 이주시키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삼아서 쓰게 해요. 말로 쓰게 하고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다. 근데 이제 스타일은 알렉산드로스는 동쪽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방에 군주정, 왕이 있는 거죠. 군주정을 계승했고 정복지의 사람을 관리로 등용하는 등 동쪽과 서쪽을 이제 합쳐보려는 노력을 했다. 동서융합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빨리 죽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사망한 이후에 이게 유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분열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의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예요. 근데 그때 그 왕조가 바로 이 이집트에서 시작을 해요. 이 이집트에서
왕조 이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 그런데 이 분열된 거를 나중에 누가 다 꼴깍해서 이제 다 합친다. 누가? 그렇죠.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는 다음 시간에 배워요. 로마한테 모두 다 접수가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꼭 보셔야 할 게 이거네요. 별표.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 과정에서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가 발전했대요. 헬레니즘이란 말, 헬레니즘의 그 시작이 되는 말은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들이 헬라신의 후손이다 생각해서 이 헬라라는 말이 시작이 됐고 그들의 문화가 동방이랑 만나면서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전에 폴리스가 이제는 더 이상 없죠. 해체가 됐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나라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책에 대제국이 세워졌대요. 이 말은 뭐냐면 폴리스는 조그맣잖아요. 인구도 적고 서로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폴리스 중심이 조그맸던 지역에 우리는 하나야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은 줄어들고 그냥 큰 나라에서 개개인 나 하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행복 그냥 나 혼자 그냥 잘 살면 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제국 아래에서는 누구나 다 같은 뭐다? 시민이다. 세계 시민주의가 발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주의는 철학에도 영향을 당연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철학이 등장했네요. 금욕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 그리고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등장합니다. 이거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헬레니즘 문화하고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폴리스 중심의 공동체 의식은 줄어들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 그리고 제국 아래 모두 시민이다. 세계 시민주의 그리고 스토아 학파와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유명한 거 있죠. 밀로의 비너스 라우콘 군사 굉장히 유명한 조각입니다.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사실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자 왼쪽에 보시면 이게 바로 라우콘 군상이고 뱀한테 물린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읽어보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짠 폴리스 에게 문명을 한번 가볼까요? 에게 문명은 처음에 그 에게 부근에 있는 섬 그쪽에서 발달했었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두 가지 한번 써볼까요? 뭐하고 뭐? 그죠? 섬이었던 크레타 문명이라고 할게요. 미노타우루스 이야기가 있었던 곳 그리고 본토에 있었던 그죠? 미케네. 근데 이 문명들은 사라져요. 사라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정확히 모르는 암흑 시기가 좀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바닷가에 살기 시작하면서 폴리스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죠. 이 과정 한번 적어볼게요. 1번 형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왜 폴리스가 형성이 됐냐? 일단 해안가에 글씨가 갈수록 엉망이죠? 죄송합니다. 방어하기 좋은 여러분 책 내용을 충실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죠? 새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발전 과정을 볼까요? 함께 여러 폴리스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같은 언어를 썼다 그랬죠? 그리스어 같은 언어를 쓰고 자신들이 같은 헬라신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느낌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슨 제전? 올림피아 제전 이런 것들도 했다. 넘어갈게요. 이것도 책에 있는 거고 자 아테네 하면은 꼭 보셔야 되는 게 아테네 무슨 정치? 민주정치죠. 아테네 민주정치 원래는 당연히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그죠? 평민들이 부유해졌다 했죠. 평민들이 부유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죠.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웠다. 그러면 공을 세운 대가로 원하는 거, 정치에 참여하겠다 이거죠. 자, 발전하는 내용 한번 볼까요? 누가 제일 발전했다 했죠? 그죠? 뭐 솔론이네, 클레스테네스네 다 나왔었어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거 페리클레스 이때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발전 과정이다. 발전 과정 내용 한번 써볼까요? 민회가 법을 만들었죠. 입법권. 그리고 추천.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한계. 누구는 참여할 수 없다? 그죠?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정치 참여를 할 수 없었죠. 정치 참여가 안 됐어. 그러면 누구만 할 수 있었죠? 가능한 사람. 그죠? 성인이고 남자이면서 시민인 사람. 그러니까 이 세 조건을 다 갖추어야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걸 무슨 정치라고 했다고? 직접 민주정치라고 했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자, 참고하시고 도편 추방제 보시죠. 이거는 독재자가 될 가능성 있는 사람을 적어서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죠? 넘어갈게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민주정치라는 단어도 나오네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죠? 인구가 적었기 때문이죠. 넘어갑니다. 스파르타 갑니다. 스파르타 스타일이 다르다 그랬죠? 자, 스파르타의 경우의 정치는 누가 있다고? 그죠? 소수의 시민이 있다고요. 별로 안 되는 시민이 다수의 피지배층, 지배를 받는 계층을 다스려야 했어요. 그래서 다스리기 힘들죠. 그래서 무섭게 했다.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군사 통치를 했다는 거죠. 엄격한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남자들이 거의 한 40년, 40년 최소 이렇게 군사 활동을 했고 특징을 보시면 엄격한 군사 훈련을 받았죠. 엄격한 군사 훈련. 그리고 왕과 귀족들이 정치했죠. 정치를 담당했죠. 중대사, 국가의 중요한 일은 시민들의 모임인 민회에서 결정하고 뭐 같은 내용이죠. 그죠? 자, 아까 우리가 아크로폴리스하고 아고라를 썼나요? 앞에 잠깐 한번 가볼까요? 앞을 잠깐 한번 가보시면 폴리스 여기 형성에서 하나 더 써볼까요? 폴리스는 크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죠? 중앙부인 그렇죠? 아크로폴리스의 신전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아고라 이렇게 나누어졌던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넘어가 볼까요? 방금 여기까지 썼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스 세계 번영 채택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 나오네요. 책으로는 38페이지죠. 그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의 결과는 아셔야겠죠? 여기 결과해서 써볼게요, 여러분. 아테네를 중심으로 무슨 동맹이 맺어졌다고? 그죠? 아테네를 델로스 섬 이름이었죠. 델로스 동맹이 만들어져서 만든 이유는 뭐였죠? 뭘 방어하려고? 그죠? 페르시아의
다시 있을 수도 있는 침입을 대비했죠. 근데 이제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테네가 너무 세졌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세진 아테네를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렇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무슨 동맹? 펠로폰네소스 동맹하고 전쟁을 하죠. 자, 한번 써볼게요. 아테네의 뭐 델로스 동맹이죠. 델로스 동맹과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렇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무슨 동맹? 요거 펠로폰네소스. 결론 누가 이겼다 했죠? 그죠? 여기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동맹 쪽이 승리를 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리스 전체가 쇠퇴했다. 여기 따라오시죠? 그리스 전체의 쇠퇴. 넘어가 볼게요. 이건 다 수업에 한 거죠? 그죠? 다 한 내용입니다. 아까 그렇게 해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승리로 끝났지만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났지만 전체적으로 그리스가 약해졌고 약해진 것을 와서 꿀꺽 먹어버린 게 누구다? 그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다. 자, 넘어갑니다. 그리스 문화의 특징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다? 그리스 문화는 누구 중심? 인간 중심. 인간 중심적이고 보시면 아테나의 신사, 파르테논 신전, 조화, 균형에 관심이 많습니다. 소피스트는 진리는 항상 변해. 진리의 상대성, 상대적이다. 누구 앞에서는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누구 앞에서 굉장히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적으로 변화, 왔다 갔다 하는 거, 상대성.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아. 절대적이다. 진리는 절대적이야. 반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그렇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졌다. 서양 철학의 바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죠. 역사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그죠?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헤로도토스. 헤로도토스죠? 헤로도토스. 넘어갑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성립 과정 볼까요? 여기 보시면 무슨 전쟁으로 약해진? 그렇죠. 쇠퇴한 그리스를 정복하고 이후에는 그죠? 이집트, 페르시아, 인더스강까지 쭉 먹어버리죠. 무슨 원정? 동쪽 방향으로 멀리 정복하러 간다. 동방원정. 정복지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그죠?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건설했고 거기에 그리스인들을 이사를 시켰죠. 그리고 그리스어를 쓰게 했고 그리스 문화를 전파해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한다? 헬레니즘이라고 한다. 헬레니즘. 동서융합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방의 왕이 다스리는 스타일, 동방의 군주정이라고 쓸게요. 동방의 군주정. 군주는 왕을 뜻합니다. 그리고 정복지의 사람을 관리로 씁니다. 넘어갈게요. 분열 및 멸망. 누가 죽고 난 후에? 그렇죠.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 제국이 분열돼서 세 개로 쪼개졌죠. 뭐 있었어요? 하나 그렇죠. 마케도니아. 기존에 원래 나라가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근데 이게 전부 다 나중에 꿀꺽 누구한테 먹힌다? 그죠. 로마. 다음 시간에는 로마를 배우게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쭉쭉. 헬레니즘 문화, 철학 꼭 보셔야 된다 했죠? 철학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하고 뭐? 스토아 학파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금욕, 욕망을 참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신적인 즐거움.
자, 나머지 넘어갔고 여기 미술 뭐를 추구한다고요? 그렇죠. 생동감 넘치고 사실적이고 사실감, 생동. 어떤 책에는 개성을 추구한다 이런 말도 써요. 그래서 밀로의 비너스상, 라오콘 군상. 라오콘 군상은 책에 있죠. 40페이지에. 밀로의 비너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 아는 바로 이거죠. 이거. 자, 넘어갈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스에서 형성된 도시국가 답 나왔죠? 그죠? 폴리스. 자, 아테네는 누구 때 민회가 실질적인 입법권을 갖고 추첨제가 시행되는 등 민주정치가 크게 발전? 답은 그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페리클레스.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원정, 인더스강까지 진출 맞죠? 헬레니즘 시대는 제국 아래 모든 같은 시민이다. 즉 세계 시민주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